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어느 평범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43년째, 이제 70살을 넘긴 두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저 조용하고 무난하게 늙어가는 부부처럼 보였겠지요.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아무도 몰랐던 비밀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요, 낡은 저축 통장 한 장에서 시작됐어요.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참 좋았어요. 마당에 빨래가 펄럭이고 감나무 아래엔 떨어진 감 몇 개가 굴러다니고 있었죠. 저는 그날 남편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옷장 정리라는 게 나이 들면 자주 하게 되는 일이잖아요. 입지도 않는 옷들이 자꾸 쌓이고 언젠가 버려야지 하면서도 미루다 보면 옷장이 터질 지경이 되거든요. 남편은 그날 동네 경로당에 나가셨어요. 요즘 들어 부쩍 경로당 가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옛날엔 그런데 안 가셨는데 말이에요. 혼자 집에 있기 싫으신가 봅니다. 저랑 둘이 있으면 할 말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텔레비전만 보자니 답답하시고 그래서 요즘은 거의 매일 나가세요. 저는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남편이 젊었을 때 입던 옷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와이셔츠, 색바랜 스웨터, 구멍난 양말. 이런 걸 왜 아직도 갖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버리자고 해도 나중에 하시면서 미루시고. 그런데 그 서랍 맨 밑바닥에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낡은 손수건 같았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걸 꺼냈죠. 그리고 펼쳐봤습니다. 거기엔 낡은 저축 통장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표지가 누렇게 바래서 언제 만든 건지도 가늠이 안 됐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그 통장의 명의인이 제 이름도 아니고 남편 이름도 아니었거든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준.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김민준. 그 이름은 우리 부부에게 가장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영숙입니다. 올해 71살이에요. 남편 김태수 씨와는 28배 결혼해서 지금까지 4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어제 결혼한 것 같은데 벌써 손주가 둘이에요. 남편은 옛날에 공장에서 일했어요. 작은 금속 가공 공장이었는데 거기서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죠. 몸 쓰는 일이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월급 받아오고 저랑 아이들 먹여 살리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5년 전에 정년퇴직하고 나서 처음엔 집에서 할 일 없이 계시다가 요즘은 경로당이랑 복지관에 자주 나가세요. 저는 남편보다 2살 어려요. 젊었을 땐 식당에서 일도 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집안일에 매달렸죠.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아서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게 저희 부부의 가장 큰 자랑이에요. 우리는 돈이 많진 않았지만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딸아이 이름은 수진이에요. 지금은 결혼해서 인천에 살아요. 사위가 회사 다니고 딸도 시간제로 일하면서 애들 키우고 있죠. 가끔 전화하면 항상 바쁘다고 해요. 그래도 명절 때나 생일 때는 꼭 찾아와요. 착한 애입니다. 아들 이름은 준호. 얘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38인데 말이죠.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본인은 아직 때가 안 됐다고만 하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잖아요. 우리 부부는요, 겉으로 보면 참 평범해 보일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큰 문제도 없고, 그런데 사실은요, 오래된 앙금이 하나 있어요. 말로 꺼내진 않지만 둘 다 알고 있는 상처. 그건 바로 첫째 아들 민준이 이야기입니다.
민준이는요, 수진이보다 2살 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의 첫 아이였죠. 결혼하고 2년 만에 태어났는데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남편은 아들이라고 하늘을 날 것 같았고 저도 처음 낳은 아이라 정신없이 키웠죠. 그런데 민준이가 3살 때였어요. 여름이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 나가고 저는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시골이었거든요. 마당이 넓었고 애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잠깐 눈을 뗀 사이에요. 민준이가 마당 옆 작은 연못에 빠졌습니다. 깊지 않은 연못이었어요. 어른 무릎 정도 차는 깊이. 하지만 3살짜리 아이에겐 충분히 위험한 깊이였죠. 제가 비명소리 듣고 뛰어갔을 땐 이미 늦었어요. 민준이는 물속에서 꺼내졌지만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119가 왔고 병원에 갔지만 소용없었어요. 우리 민준이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요, 우리 부부 사이엔 보이지 않는 금이 갔어요. 남편은 절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남편의 눈빛 속에 담긴 그 무거운 침묵을. 그리고 저 자신도 저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보낼 수 있었을까? 잠깐, 정말 잠깐이었는데. 그 후로 1년쯤 지나서 딸 수진이를 낳았고 또 3년 뒤에 준호를 낳았어요. 우리는 애써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준이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제사도 지내지 않았고 사진도 치워버렸어요. 너무 아파서 차라리 잊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잊혀지지 않았죠. 4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가끔 꿈에서 민준이를 봐요. 3살 그대로의 모습으로 마당을 뛰어다니는 민준이를.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깨어나곤 합니다. 남편은 어떨까요? 남편도 같은 꿈을 꿀까요? 우린 한 번도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서랍 속에서 발견한 그 통장에는 바로 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준. 저는 그 통장을 손에 든 채 한참을 꼼짝도 못했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 유령이었는지도 모르죠. 40년 전에 묻어둔 이름이 낡은 통장 속에서 다시 살아나 저를 마주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엔 개설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5월 12일. 그러니까 민준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거의 15년쯤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때 남편은 40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저도 40이 조금 넘었을 때죠. 그 통장은 정기적금 통장이었어요. 매달 5만 원씩 꾸준히 입금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그 후엔 만기가 됐는지 잔액이 한꺼번에 인출되고 또다시 새 적금이 시작되더라고요. 이번엔 매달 7만 원씩. 그게 또 5년. 그리고 2008년 이후론 기록이 없었어요. 아마 그때쯤 적금이 만기되고 돈을 찾아서 어딘가에 써버렸거나 아니면 다른 통장으로 옮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명의인이 김민준이라는 거였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죽은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다니. 그것도 저 몰래.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동시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이걸 서랍 깊숙이 숨겨뒀을까요? 저는 그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그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글씨체가 남편 글씨였어요. 삐뚤삐뚤하지만 또박또박 쓴 남편 특유의 글씨. 김민준.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보니까 목이 메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내가 떠난 뒤로 우리 부부는 한 번도 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너무 아파서 차라리 잊고 싶었거든. 하지만 아빠는 너를 잊지 않았나 봐. 아빠는 이렇게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매달 돈을 넣으면서 너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울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간 걸까? 통장엔 2008년 이후 기록이 없었어요.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썼을까요? 얼마나 모았는지 계산해 보니까 대충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5만 원씩 5년, 7만 원씩 5년, 그리고 이자까지 합치면 그 정도. 1,000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 돈을 남편이 어디에 썼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편은 왜 저한테 이 사실을 숨겼을까 하는 거였어요. 저는 점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엔 슬픔이었는데 그 다음엔 의아함, 그리고 서서히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남편이나 몰래 뭔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남편이 집에 돌아온 건 저녁 무렵이었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오시면서 다녀왔소 하시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통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셨죠. 뭐 하고 있었소? 남편이 물으셨어요. 저는 대답 대신 그 통장을 들어보였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황하고 계신 게 분명했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옷장 정리하다가 나왔어요. 서랍 맨 밑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그냥 서 계시기만 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민준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어요? 왜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소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미안하오. 그게 남편이 처음 하신 말이었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설명 좀 해봐요. 왜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돈은 어디 갔어요? 저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느꼈어요. 화가 났던 건 아니에요. 그냥 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죠.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민준이를 잊고 싶지 않아서 그랬소. 그럼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이 또 아파할까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만약 남편이 그때 이 통장 이야기를 꺼냈다면 저는 아마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민준이 이야기만 나와도 눈물이 쏟아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왜 지금까지 숨겨왔을까요? 그럼 이 돈은요? 어디에 썼어요? 남편은 또 침묵하셨어요. 이번엔 좀 길었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뭔가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소. 왜요? 지금 말 못할 이유라도 있어요?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민준이를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우린 말없이 저녁을 먹었고 말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이 숨기고 있는 게 뭘까? 그 돈은 정말 어디에 쓴 걸까? 혹시 남편이 저 몰래 다른 일을 벌인 건 아닐까? 그날 밤부터 저희 부부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장을 보러 동네 슈퍼에 갔다가 우연히 옆집 사는 김 여사를 만났어요. 김 여사는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예요. 같은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았거든요. 영숙 씨, 요새 남편분 안 보이던데 어디 편찮으세요? 김 여사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요새 경로당에 자주 나가셔서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영숙 씨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김 여사는 눈치가 빨라요. 제가 속마음을 숨기고 있다는 걸 금방 알아챈 거죠.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김 여사, 혹시 남편분이 여사 몰래 통장 같은 거 만들어둔 적 있어요? 김 여사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통장? 왜요? 영숙 씨 남편이 그랬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김 여사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남편은 그런 거 없는데, 근데 영숙 씨, 혹시 남편분이 바람 피운 건 아니죠?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요새 뉴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나이 들어서 바람 피우고 몰래 돈 빼돌리고. 영숙 씨 남편도 혹시?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황급히 부인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요새 남편이 이상하긴 했거든요. 경로당에 자주 나가시는 것도 그렇고 집에 계실 때도 말수가 줄었어요. 예전엔 저녁에 텔레비전 보면서라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요샌 그냥 조용히 앉아만 계세요. 그리고 핸드폰을 자주 보세요. 남편은 원래 핸드폰을 잘 안 만지는 사람인데 요새는 수시로 들여다보더라고요. 뭘 그렇게 보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보진 못했어요. 혹시 정말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의심은 자꾸 커져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저녁 먹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다가 갑자기 어하는 소리를 내시면서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지셨어요. 저는 기겁을 하고 119를 불렀죠. 구급차가 와서 남편을 병원으로 실어갔어요. 저도 함께 구급차에 탔고요.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론 일시적인 저혈압 때문에 쓰러진 거라고 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요, 별로.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남편이 요새 뭔가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남편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하루 입원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혈색도 안 좋고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침대에 눕히고 물 한 잔 갖다 드렸어요. 당신 요새 무슨 일 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없소. 거짓말 마요. 뭔가 있는 거 다 알아요. 그 통장 일도 그렇고 요새 경로당에 자주 나가는 것도 그렇고 당신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맞죠? 남편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영숙 씨, 네, 나 요새 몸이 안 좋소.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가 안 좋아요? 어디가요? 잘 모르겠소. 그냥 자꾸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병원에서 검사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그럼 빨리 받아봐요. 왜 미루고 있어요? 저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더 큰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불안했어요. 남편의 건강도 걱정이었지만 그보다 더 불안한 건 남편이 저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통장의 비밀, 그리고 남편이 요새 하고 있는 일들. 저는 그게 뭔지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간 날, 저는 남편 서랍을 다시 뒤졌어요.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뭘 숨기고 있는지, 그게 뭔지 알아야만 했어요. 서랍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옛날 사진, 낡은 편지, 영수증들. 저는 하나하나 꺼내서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낡은 수첩이었어요. 표지가 달아서 뭐라고 쓰여 있는지도 잘 안 보였어요. 저는 그 수첩을 펼쳤어요. 거기엔 남편의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날짜와 금액들이었어요. 2003년 5월 300만 원, 2005년 8월 200만 원, 2007년 12월 150만 원. 이게 뭘까요? 저는 계속 넘겨봤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런 문장을 발견했어요. 민준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구나. 이 돈이라도 내 이름으로 남겨두고 싶었어. 언젠가 내가 필요할 때 쓰일 수 있게.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은 민준이를 잊지 않았어요. 아니,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40년이 지나도록. 그리고 그 돈은 민준이를 위한 돈이었어요. 비록 민준이는 이미 세상에 없지만 남편은 그 돈을 민준이 이름으로 모아두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수첩을 더 뒤져봤어요. 그러다가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어요. 작은 영수증이었어요. 재단 기부금 영수증 2008년 6월 1,000만 원. 기부금? 남편이 그 돈을 기부한 건가요? 저는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재단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영리 단체였어요. 물놀이 사고, 교통사고 등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캠페인을 하고 안전교육을 하는 곳이었죠. 남편은 그 돈을 거기에 기부했던 거예요. 민준이처럼 사고를 당하는 아이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은 40년 동안 혼자서 이 슬픔을 짊어지고 살았던 거예요. 저한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민준이를 기억하고 그 아픔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치유하려 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저는 남편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하고 의심까지 했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저 혼자서 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그 수첩과 영수증을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남편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다가 식탁 위에 그것들을 보고 멈춰 섰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천천히 걸어와서 의자에 앉으셨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 정말 미안해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내가 당신을 오해했어요. 당신이 뭔가 나쁜 짓을 하는 줄 알았어요. 바람을 피우는 건가, 돈을 빼돌리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게 아니었죠. 당신은 그저 민준이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당신 혼자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았구나.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왜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이 더 힘들어 할까봐. 당신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나도 알았소.
민준이 일로 당신이 얼마나 자책하는지, 당신이 밤마다 울고 악몽 꾸고 그러는 거 다 알았소. 그래서 나라도 당신 앞에서 태어난 척 해야 한다고 생각했소.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힘들었지. 하지만 당신보다 더 힘들 순 없었소. 당신이 우리 민준이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잖소. 당신이 제일 힘들었을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도 똑같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당신이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혼자 속으로 사귀면서 살았으니까. 남편은 눈물을 닦으셨어요. 우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4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아픔을 조금씩 풀어내면서 그리고 저는 물었어요. 그런데 당신 요새 왜 자꾸 경로당에 나가요? 그리고 몸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병원에서 뭐래요? 남편은 잠깐 망설이셨어요. 검사 결과 나오려면 일주일 더 기다려야 한대. 무슨 검사를 받은 건데요? 그냥 정밀 검사.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저는 불안해졌어요. 당신 혹시 큰 병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직 모르오. 그냥 요새 피곤해서 검사 받아본 거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더 심각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남편이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겠죠. 일주일 후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검사 결과를 들으러요. 의사 선생님은 중년의 남자분이었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김태수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도 긴장한 채 옆에 앉아 있었어요. 간 수치가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 결과 간에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이상 소견이요? 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일단은 강경화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강경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강경화요? 그게 심각한 건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초기 단계라 지금부터 잘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악화될 수 있으니 술을 끊으시고 식이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남편은 묵묵히 듣고 계셨어요. 표정이 없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와서 우린 말없이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 남편은 계속 앞만 보고 걸으셨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괜찮아요. 초기라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잘 관리하면 돼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영숙 씨, 네. 나 요새 경로당에 자주 나간 이유가 있어. 거기서 무료 건강 상담을 해주거든. 그래서 가봤더니 간 수치가 좀 높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아본 거요. 그럼 당신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짐작은 했소. 요새 피곤한 게 보통이 아니어서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남편은 혼자 그 걱정까지 안고 있었던 거예요. 민준이 일도 그렇고 이제 자기 건강 문제까지.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당신 이제부터라도 나한테 다 말해요. 혼자 짊어지지 말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소. 남편의 병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아이들한테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딸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진아, 아빠가 간이 안 좋대. 강경화 초기래. 네. 아빠가요? 언제부터요? 요새 검사 받았는데 그렇게 나왔어. 지금부터 잘 관리하면 된대. 너무 걱정하지 마. 에이, 엄마.
그게 어디 쉬운 병이에요? 병원 어디서 다니세요? 제가 더 큰 병원 알아볼게요. 수진이는 걱정이 많은 아이예요. 바로 이것저것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다음엔 아들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아빠 건강이 좀 안 좋으시대. 네. 무슨 일인데요? 강경화 초기래. 병원에서 관리 잘하면 된대. 엄마, 그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초기라서 괜찮대. 그래도 걱정되긴 하는구나. 준호는 한참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주말에 내려갈게요. 아빠 한번 뵙고 싶어요. 그래, 그럼 토요일에 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안도했어요. 아이들이 다 컸지만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구나. 우리 가족이 다시 뭉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토요일 저녁 준호와 수진이가 다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수진이는 남편이랑 딸 둘을 데리고 왔고 준호는 혼자 왔죠. 저는 저녁을 푸짐하게 차렸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제육볶음, 나물 몇 가지. 손주들은 치킨을 시켜달라고 해서 치킨도 주문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서 우린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 요새 어떠세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남편은 괜찮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괜찮아. 약 먹고 술도 끊고 잘 지내고 있어. 그래도 병원 정기적으로 다니셔야 해요. 제가 더 큰 병원 알아봤는데 거기 가보시는 게 어때요? 아니야, 지금 다니는 병원도 괜찮아. 준호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아빠, 제가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는데요. 강경화는 식이요법이 제일 중요하대요. 엄마, 아빠 식단 관리 좀 잘해주세요. 알았어. 엄마가 잘할게. 우린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식사가 끝날 무렵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뭔데? 혹시 형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수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형? 무슨 형? 준호가 말했어요. 제 위에 형이 있었대요. 민준이라고.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 사실이야. 너희한테 말 안 했지만 너희 위에 오빠가 하나 있었어. 왜 말 안 하셨어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너무 아파서 말할 수가 없었어. 준호가 또 물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아냐면요. 얼마 전에 집에 왔다가 아빠 서랍에서 낡은 사진을 봤거든요. 거기 어린 남자애가 있길래 누군가 했더니 뒷면에 민준이 3살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사진이 아직 남아 있었나요?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 사진을 내가 봤구나.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 호적 같은 거 찾아봤는데 제 위에 형이 있었던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럼 저도 오빠가 있었던 거예요?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엄마 아빠가 너무 아파서 말을 못한 거야.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사고였어. 집 마당에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 빠져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준호도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괜히 꺼냈네요. 아니야. 내가 물어봐줘서 고마워. 이제라도 너희한테 말할 수 있게 돼서.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가 너희한테 숨긴 건 잘못이야.
하지만 우린 너희를 보호하고 싶었어. 너희가 그 슬픔을 안고 살지 않았으면 했거든. 우린 그날 밤 처음으로 민준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40년 만에 아이들은 울었고 우리도 울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함께 울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오래 묻어뒀던 슬픔을 꺼내놓으니 조금씩 치유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남편과 둘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영숙 씨, 사실 내가 하나 더 숨긴 게 있어. 뭔데요? 남편은 잠깐 망설이시더니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왔어요. 또 다른 통장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민준이 이름으로 만든 통장 말이요. 그게 사실 2개였소. 2개요? 그래. 당신이 발견한 건 옛날에 만든 거고, 이건 최근에 만든 거요. 저는 그 통장을 받아들고 펼쳐봤어요. 명의인은 역시 김민준이었어요. 하지만 개설일은 2015년이었어요. 이건 왜 만든 거예요? 당신 때문이요. 저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가 요새 몸이 안 좋잖소. 간 문제도 있고, 나이도 이제 70 넘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요. 그래서 생각했소. 만약 내가 먼저 가면 당신이 혼자 남을 텐데, 그럼 당신이 어떻게 살까? 우리 집은 전세고, 돈도 별로 없소. 애들한테 신세지기도 싫고, 그래서 내가 몰래 돈을 좀 모았소. 매달 10만 원씩. 요새 내가 경로당에서 일용직으로 일 좀 했거든. 거기서 번 돈을 전부 이 통장에 넣었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당신이 말릴 것 같아서. 나이 먹어서 무슨 일을 하냐고. 그냥 집에서 쉬라고 할 것 같아서. 당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 돈은 당신 거요. 내가 없어지면 당신이 쓰시오. 그리고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민준이 이름으로 만든 건 우리 민준이도 당신을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민준이가 못다한 효도를 이 통장이 대신해 주길.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을 껴안고 울었어요. 남편도 저를 안아주셨어요. 우린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이 4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게 뭔지. 민준이를 잃은 슬픔, 저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했던 세월. 그 모든 게 이 작은 통장 하나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깨달았어요. 남편도 저와 똑같이 아파했다는 걸. 남편도 저와 똑같이 민준이를 그리워했다는 걸. 하지만 남편은 그걸 혼자 사귀면서 묵묵히 저를 지켜왔다는 걸. 저는 그동안 남편을 오해했어요. 남편이 무뚝뚝하고 말이 없고 감정 표현을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새해가 밝았어요. 하지만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됐어요. 어느 날 새벽 남편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셨어요.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셨죠. 저는 급히 119를 불렀어요. 구급차가 와서 남편을 실어갔고 저도 함께 탔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론 상태가 많이 나빠졌다고 했어요. 복수가 차서 배가 부어올랐고 황달 증세도 있었어요. 빨리 입원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태론 위험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겁이 났어요. 남편이 정말 위험한 건가요? 설마 죽는 건 아니겠죠? 남편은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한테 연락했어요.
수진이랑 준호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엄마, 아빠 어떠세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안 좋다고 하시네. 수진이가 울먹였어요. 아빠 괜찮으시겠죠? 그래, 괜찮으실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우린 밤새 병원 복도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그 긴 밤 동안 저는 수없이 기도했어요. 제발 남편을 지켜주세요. 저보다 남편이 먼저 가면 안 돼요. 저는 아직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제발 기회를 주세요. 다행히 남편은 회복하셨어요. 일주일 정도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론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 계속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간이식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일단 목숨은 건진 거였어요. 저는 너무 안도했어요. 병실에서 남편을 보살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10년? 20년? 아니면 그보다 짧을까? 우린 이미 70을 넘었어요. 언제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죠.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후회 없이 살자. 숨기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서로에게 솔직하게 살자.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자. 남편이 퇴원하신 건 2월 초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우린 조용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남편은 매일 약을 드시고 저는 식단을 철저히 관리했어요. 아이들도 자주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고 주말엔 가끔 찾아왔어요. 어느 날 오후 날씨가 참 좋았어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우리 마당에 나가서 앉아 있을까요? 그러지. 우린 마당에 있는 낡은 의자 2개를 꺼내서 나란히 앉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당신 고마워요. 뭐가? 40년 동안 저를 지켜줘서, 혼자 힘들었을 텐데 참고 견뎌줘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쥐었어요. 나도 고맙소.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우린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때 문득 남편이 말했어요. 영숙 씨, 우리 민준이 산소에 같이 가볼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산소요? 응. 우리 민준이 묻힌 곳. 오랜만에 가봐야 할 것 같소?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준이 산소는 시골 공동묘지에 있었어요. 우린 거의 10년 넘게 가보지 않았어요. 너무 아파서 갈 엄두가 안 났던 거예요. 그래요. 같이 가봐요. 우린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시골로 갔어요. 공동묘지는 작은 언덕 위에 있었어요. 오르막길을 천천히 올라가면서 남편은 숨이 차셨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괜찮소? 민준이 산소는 언덕 중턱에 있었어요. 작은 봉분이었어요.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민준 지묘 1980만 1983. 우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저는 가져온 꽃을 놓고 절을 했어요. 민준아, 엄마야. 오랜만이다. 눈물이 나왔어요. 엄마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내가 그렇게 떠난 뒤로 엄마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내 생각을 했어. 내가 살아 있었으면 지금 40이 넘었겠구나. 결혼도 하고 애들도 낳고 우리한테 손주도 안겨줬을 텐데. 남편도 절을 하셨어요. 민준아, 아빠다. 아빠도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아빠는 너를 한 번도 잊지 않았어. 내 이름으로 통장도 만들고 내가 좋아할 만한 일들을 하면서 살았어. 이제 아빠 나이도 많아서 언젠가 너한테 갈 거야.
그때 만나면 아빠 용서해 주렴. 우린 한참을 그렇게 앉아서 울었어요.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그날 다 쏟아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렇게 울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민준이한테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우린 변화를 시작했어요. 먼저 남편은 민준이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옛날에 치워뒀던 그 사진. 3살 때 찍은 민준이의 웃는 얼굴. 우린 그 사진을 거실벽에 걸었어요. 이제 숨기지 말자고. 민준이도 우리 가족이니까. 남편이 말했어요. 그래요. 민준이도 우리 가족이에요. 아이들한테도 말했어요. 수진이랑 준호도 좋아했어요. 엄마, 형 사진 거실에 걸어놔서 좋아요. 이제라도 형을 제대로 기억할 수 있어서. 준호가 말했어요. 우린 또 한 가지를 결정했어요. 민준이 이름으로 만든 통장의 돈을 다시 기부하기로 한 거예요. 남편이 2008년에 기부했던 그 재단에 또 한 번 기부를 하기로 했어요. 어린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하자고. 그래요. 민준이도 그걸 원할 거예요. 우린 함께 재단에 연락했어요. 그리고 500만 원을 기부했어요. 재단에서 감사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돈으로 어린이 물놀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울었어요. 민준이가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것 같았어요. 봄이 왔어요. 마당에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우린 마당 의자에 앉아서 꽃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숙 씨, 우리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남편이 물었어요. 글쎄요. 하늘만 아시겠죠. 나는 말이요. 당신보다 먼저 가고 싶지 않소? 저도요. 저도 당신보다 먼저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린 웃었어요. 그럼 우리 약속하자고. 둘 다 100살까지 사는 거. 100살이요? 그럼 30년이나 더 살아야 하는데. 그래도 괜찮소? 당신이랑 함께라면.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요. 당신이랑 함께라면 100살도 좋아요. 우린 그렇게 앉아서 봄 햇살을 즐겼어요. 40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를 생각하면서.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우린 알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그 사람을 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거라는 걸. 그래서 우린 앞으로도 민준이를 기억하며 살 거예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서로를 더 사랑하며 살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예요. 한 장의 낡은 통장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 통장 속에는 4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사랑과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통장을 발견하고 나서야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됐어요. 남편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남편이 얼마나 민준이를 그리워했는지, 남편이 얼마나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지,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부부라는 건 단순히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거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혹시 옆에 계신 배우자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나요?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조심스럽게, 따뜻하게. 그리고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어쩌면 그 사람도 혼자서 오랫동안 뭔가를 짊어지고 살아왔을지 모르니까요. 부부는 거울 같은 거예요. 서로를 비춰주고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거죠. 저와 남편도 이제 서로를 제대로 비춰주고 있어요. 40년이 지나서야 우린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오랫동안 숨겨둔 마음이 있다면 용기 내어 꺼내보세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을 수도 있으니까요.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